네, 안녕하세요. 오늘 섬을 읽는 15가지 열쇠말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원래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기획하게 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이경혁 원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경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교수님들이 전부 다 이 책에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원장님께서 이 15가지 열쇠말을 기획하게 된 어떤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섬 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나요? 우리가 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데 섬은 뭔가 가고 싶고 또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낯설고 그래서 접근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리가 놓이면서 쉽게 섬에 다가갈 수 있기도 합니다. 또 섬 여행을 꿈꾸는 사람도 많고요. 또 학생들이 섬에 관심을 갖고 있어도 어딘가, 그리고 우리 또 선생님들이 섬에 부임했을 때에도 이런 섬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한데 그런 것을 안내해주는 또 친절한 안내사가 없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전라남도에는 65% 이상의 섬이 집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총 전라남도는 2165개, 유인도 272개의 섬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섬들이 있는데 이 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라남도와 함께 이 책을 기획해서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장님 여기 책 차례를 보면 한 15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원장님도 여기 지금 섬과 바람 그리고 섬과 의뢰 두 꼭지를 작성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15가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제일 재밌을 만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섬이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도 가지고 있고 또 섬마다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일궈온 그 인문 주체들이 살아온 내력과 이야기들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바로 그러한 유무형의 섬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15가지 열쇠말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바람, 물, 산, 무인도, 농업, 업, 소금, 예술, 의뢰, 음식, 공동체, 유배, 그리고 군청과 수군진, 바닷길, 정책에 이르기까지 섬의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연 조건부터 생업에 이르기까지 그 네트워크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망라되어 있는데요. 각기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섬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런 복합적인 조건들이 농업에서는 또 고기잡이에서는 또 바람이라는 조건들은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따로 이렇게 놓을 수 없는 각기 어우러져서 볼만한 것들인데요.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 섬이라고 하는 게 고기잡이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도 짓네? 혹은 농사는 어떤 것들을 짓지? 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주제도 있고요. 또 한편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이런 고기잡이와 이런 또 농업을 배경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두루 볼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딱 이것만이 아니라 두루두루 재미있게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 이런 내용을 두루 살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정상대로라면 전체 강좌를 진행할 텐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어서요.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나마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 또한 길면 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 연구진, 지필진 이 네 분이 강의를 이제 녹화해가지고 보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섬의 생태, 산과 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집필을 하신 홍성기 교수님이 녹화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섬의 어업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김경옥 교수님께서 섬의 수군진, 군청 또는 섬의 공동체 뭐 이런 주제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박성현 교수님께서 섬의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후에 강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홍성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은 전라남도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이 최근에 같이 힘을 모아서 다음과 같은 섬을 읽는 15가지 13마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섬을 이해하는 그런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2장 3장을 작성을 했는데요. 2장 3장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또 무인도와 농업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고자 이렇게 그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그 저자와의 만남 이렇게 해서 같이 뵙고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맡은 부분은 산과 물, 숲과 물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후에 그 관련돼서 무인도와 농업에 대한 부분들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섬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서양 사람들 그 사전에 보면은 물로 온전히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동양인들은 우리가 도서라는 용어로 섬도자에 또 이 섬서자를 써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섬자를 도자를 살펴보면은 외산 산 위에 새가 앉은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여자 우리가 이제 도서할 때 이 서자죠. 서자에는 여자에 산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섬이란 뜻이겠죠 아마. 그래서 이 섬을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그냥 단순한 그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포함된 생명이 포함된 그런 곳을 우리가 섬으로 이 동양인들은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섬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물이죠. 아마 입도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먼저 이 섬이 내가 살 수 있는 섬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일단 농사를 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생물들도 서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도 가장 적합한 그런 곳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생물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다 포함될 수 있다, 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안군을 비롯해서 섬 지역이 굉장히 그 식수가 부족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수 관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수지처럼 물을 가다 놓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관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들도 상당 부분 도입해서 섬의 주민들이 이제 생존해 나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신안군 비군면에 가시면 엄청나게 그 간척이 돼서 논농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논농사를 하게 되면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수로, 인공 수로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엄청난 대단히 대규모의 작업들을 간척을 통해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완도군 청산도의 운물입니다. 운물이라는 것은 일단 마을이 형성되면은 공동체로서 물을 함께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운물이라는 부분이 어쩌면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마을과 그 주민들의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다른 섬에서 쭉 돌아본 바와 비교할 때 청산도에는 상당히 많이 운물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운물이 많다는 것은 우선 물이 많다는 것이고요. 깨끗한 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풍요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농업유산이 되는데 큰 그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행정리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숫자를 쓴 거는 제가 발굴한 일단 우물이 되겠는데, 여러 가지 우물이 한 70개 정도, 모도라는가 여소도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아마 청산도는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의외로 그 우물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과거에 썼지만 지금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 있을 거라고 확인해서요. 그 우물의 관계를 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물은 대체로 이제 우리가 먹는 식수하고 그다음에 세탁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일단 상수원에 가까운 곳에 깨끗한 물들은 일단은 식수로 사용하고, 일단 식수로 사용한 물을 그다음에 뭐 과일을 씻는다든가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이제 그 물 이후의 물은 빨래를 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이제 용어들이, 운물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샘, 오샘, 서당샘 등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위에 있는 깨끗한 물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또 크기에 따라서 뭐 큰 샘이냐 작은 샘이냐 이렇게 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을에 어떻게 보면 물을 대하는 어떤 정체성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한번 그 운물 옆에 있는 마을의 노고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요. 지리정보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린 건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운물의 관계와 이 수계,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물이 흐르는 수계인데요. 하천이죠. 하천의 관계, 그 다음에 거기 앞에 이제 노고수의 관계가 어느 정도 유의적인 그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은 섬의 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섬이라는 걸 나타내는 건 기본적으로 산이죠. 산인데 식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무인도냐 유인도냐로 따지는 사람들도 따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이 있는 산이야말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물도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잠재적으로. 그래서 이 섬에 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이 산은 많이 이용을 했죠. 뭐 땔감도 이용했고, 집 짓는 데 필요한 목재들도 이용을 했습니다. 뭐 1970, 60년대, 70년대는 상당 부분 우리가 이 땔감을 산에 올라가서 사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70년 이후에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조림을 많이 해서 지금 벌써 한 50년, 6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나라 지역이 굉장히 녹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후적으로 독특한 그런 식생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쪽에는 상록 화렵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북쪽으로 올라갔으면 또 낙엽 화렵수가 이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특이한 특성들을 보고 있는데요. 우선 숲의 기능은 여러 학자들이 뭐 몇 가지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국토를 보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기 환경의 보존이라든지
역사적 경관의 보존 등 이런 환경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뭐 수자원을 보존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하수의 물들이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산의 숲이 우창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이미 뭐 많은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가지의 기능들이 아마 대표적인 그런 숲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마을숲입니다. 마을 숲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성황당, 우리가 이제 당숲이라고 얘기하는 거, 당으로 당이 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숲을 당숲이라고 하고, 뭐 호안님은 이제 범람이나 하천 범람, 바닷가의 여러 가지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아주는 그런 숲이 되겠습니다. 어부림이라는 것은 일종의 호안님의 기능도 하면서도 이런 어부림을 통해서 물고기들이 좀 많이 모이는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도록 심어진 그런 숲이 되겠습니다. 방풍림은 호안님이면서도 사실 어부림이면서도 방풍림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띠숲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 바닷가의 센 바람들을 막아서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보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풍수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가 허한 곳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마을을 보호하는 그런 비보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역사림이라는 것은 사찰림이나 아니면 우리가 왕릉의 주변의 숲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 합쳐서 역사림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종류에 대한 부분을 더 세분화해서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난데림의 그 분포인데요. 좀 그 1902년도에 나왔던 그 논문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나무들이 이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뭐 구실잡밥나무라든가 불가시나무, 뭐 종가시나무, 그다음 후방나무 이러한 계통의 나무들이 다 상록성 화렵수죠. 이런 나무들이 주로 이 난데림을 구성하면서 목포, 완도, 진도 또 이쪽 남해, 통영을 거쳐서 이쪽 신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물론 제주도도 포함되고 있죠. 사진으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능선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들이 잘 버티고 있어요. 굉장히 환경이 척박한 곳에서 원래 이게 사면이 급한 곳이라든가 이런데 뭐 애국가에도 나옵니다만은 이게 남산이의 조소나무라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척박한 그런 산 정상 아니면 능선부에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신안군 신의도의 식생이 되겠습니다만 해안가에 분포하는 곰솔인데 대부분이 70년대 이후에 이제 조림한 그런 숲이 되겠습니다. 숲은 이렇게 잘 자라기도 하지만 병 걸려갖고 이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풍을 만나면은 염분이 이제 섞인 바람이나 이제 직접적으로 태풍을 만나게 되면은 그 염도에 견디지 못한 그런 나무들이 결국 죽어가고 있고요. 죽게 되면 결국 벌레들이 많이 병충들이 이런 그 숲을 이제 갉아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이제 쓰러지게 되면 숲이 죽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이런 큰 나무들이 쓰러지면 그 밑에 작은 나무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숲을 잉태하는 그러한 모습에 어떻게 보면 그 자연천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생태계 연구의 중요한 장소로 제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풍림과 어부림인데요. 아까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선조들이 왜 이런 숲들은 오랫동안 지켜왔는가 하는 것들을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시면은 선조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지혜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숲들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미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경관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숲속에 과연 어떤 생태적 기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이 숲 자체를 조사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식물들도 살고요. 또 여기 안에 생물들도 많이 삽니다. 새집도 있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수달도 살고 다양한 생물들이 이런 숲 속에서 거주하게 돼 있죠. 여기는 이제 방조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파도라든가 바람을 막아주는, 그래서 마을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숲은 그야말로 다양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숲은 이게 자연 생태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풍요와 위안, 안녕, 안전을 기원하는 여러 가지 마을의 수호신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까지지만 우선 섬과 무인도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김재현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무인도의 개수가 지금 2,876개 정도 존재하는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집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농업의 경우에서는 사실 이경화 선생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사실 청산도의 그 산과 물, 그 다음에 농업을 빼놓고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청산도뿐만 아니라 하이도라든가 신의도, 비금도, 우리 신안군에 또는 남해 여러 가지 그 다락농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해안가의 농업기술이라는 것은 옛날 선조들부터 대단한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토지 이용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그 농업의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들이 우리 척박한 환경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그런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끝에 얘기는 저는 숲은 바다의 애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거는 일본 사람의 책의 제목인데요. 일본의 어촌계에서는 식목일날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어촌계에서 식목일에 나무를 많이 심는다.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산에 나무를 심으면 그 산의 나무에 심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생태적인 기능에 의해서 물고기가 잘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그 지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산과 물,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생물의 자원 이런 부분들은 서로 따로 떨어뜨릴 수 없는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다, 생태적인 네트워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서문 있는 15가지 13마을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은 조금 초과했습니다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서 더 읽으시면 좋겠고 혹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추후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거 분야를 집필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의 송기태입니다. 여러분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드리게 되었지만 제가 집필한 부분을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걸로 저의 오늘 그 영상 녹화를 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섬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섬의 선생님들이나 모두 다 물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물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섬에 살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들물과 썰물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것이 아주 높낮이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는데 그게 또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물대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어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다 보여드리면 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의 바다가 있는데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인천 이쪽에서는 조속간만의 차가 이제 8에서 9m 정도로 크게 나고 그리고 목포 이 서남해 지역으로 오면 4, 5m 정도로 이제 약화가 되죠. 그래도 굉장히 큰 편이죠. 그러다가 저기 부산, 기장 이쪽으로 가면 1m 내외이고
동해안으로 가면 저속의 흐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물이 빠지고 든다라는 개념을 주민들도 잘 인식하지 않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실학자들이나 선학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동해는 무조속이다 라고 할 정도로, 조속이 없다 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런 공간이었고, 나머지 서해와 남해는 언제든지 물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학자들 중에서 정제두라는 분이나 또 신경준이나 이규경이나 이런 분들이 물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1년의 물때는 어떻고, 한 달 내의 물때는 또 어떻고, 하루의 물때가 들물은 몇 시에 들고 썰물은 몇 시에 들고, 이게 지점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실학자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던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해안가 사람들, 섬 사람들은 다 공유하고 있던 지식이죠. 그래서 지역별로도 조금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름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서해안 위쪽에 경기도 충청도 이쪽에서는 한매, 두매 이렇게 세어갑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부안이나 고군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한마, 두마, 서마, 너마 이렇게 세어가죠. 그리고 목포를 비롯한 이 서남해 지역 섬들에서는 한물, 두물 이렇게 세어가고, 거제도나 여수나 고흥이나 이쪽 지역에서는 한무새, 두무새 이렇게 세어갑니다. 동해안 가면 이제 이런 개념들이 사라지는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조망을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크게 매로 부르는 권, 마로 부르는 지역, 물로 부르는 지역, 무새로 부르는 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7물대식, 8물대식이라고 하는데, 7물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초하루를 7물로 세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음력 초이틀은 8물이 되겠죠. 그런데 남해안 어느 지점, 이쪽 장흥, 청산도, 평일도 이쪽 지역을 넘어가면 이쪽 사람들은 음력 초하루를 8물로 세요. 그리고 음력 초이틀은 9물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하루의 물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어디 가서는 초하루가 몇 물이던데 여기는 이러네, 이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민들도 이건 인지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물이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노두를 통해서 섬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물이 몇 시에 빠지는지, 그리고 물이 가장 많이 빠지고 언제 많이 드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여기 이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여기 추포도라는 곳이에요. 신안 암태도하고 추포도를 연결하는 노두인데, 왼쪽의 사진은 1990년대 후반까지 갯벌에 실제로 돌 놓고 걸어가던 그런 노두였고, 오른쪽에 지금 물이 넘실대는 이 노두길은 그 이후에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신노두길입니다. 이렇게 물이 넘쳐들고 또는 물이 빠지고 그래서 길이 드러나기 때문에 물때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도 영광의 안마도행, 그러니까 안마도, 낙월도, 송이도 이쪽을 가는 배들은 매일 배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 거네요. 2015년 7월 25일에는 7시에 배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26일에는 7시 30분에 배가 출발을 해요. 왜 그러냐면 물때가 매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또는 50분 정도 이렇게 늦게
만조 때가 더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갯벌에 배 바닥이 붙어버리면 이제 출항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만조 때를 기해 가지고 이렇게 출항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영광 안마도나 이쪽에서는 그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물때 이야기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좀 간략히 갈무리하고 책을 보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이야기 중에서 해안가에 가면 갯벌 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이렇게 바구니하고 호미 같은 걸 들고 가서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오죠. 몇 가지 특징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는 완도 고금도에 있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함께 공동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바지락도 채취하고 여기에 있는 뭐 개조개나 이렇게 낙지나 이런 걸 채취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채취하는 그런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는 장산도에 낙지를 아주 잘 잡으시는 분이 낙지 박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건 무듬 낙지의 한 장면입니다. 이제 낙지 구멍이 있는 곳에다가 이제 그 갯벌을 이렇게 묻어 놓으면 낙지가 숨을 쉬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살짝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다 일단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와서 낙지가 이제 가까운 쪽으로 올라오면 그쪽을 얼른 파가지고 잡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개인이 그 갯벌을 하고 싶을 때 나가서 잡는 방식이죠. 또 한 가지는 저기 남해안에 가면 고흥, 여수, 뭐 보성, 해남 뭐 이 지역 가면 이렇게 갯벌을 논밭처럼 가꾸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는 바지락 양식장인데요. 이런 곳들은 논밭처럼 가꾸어 가지고 그곳에 바지락을 키우거나 굴을 키우거나 이런 곳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그 양식을 하고 키우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집단이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는 고흥의 우도라고 하는 섬인데요. 작은 섬인데 여기 밑에서 보시면 전부 다 갯벌의 굴이에요. 이 굴은 딱딱한 곳에 붙기 마련인데 이 굴을 갯벌에서 키우기 위해서 갯벌에 돌을 깨서 넣고 또는 이미 먹고 이제 버려지는 폐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닥에 막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굴을 양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갯벌이지만 굴밭인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갯벌이지만 각각 다른 형태로 발달해 있고 또는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 또한 조금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갯벌 말고 우리 또 섬에는 갯바위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갱번이라고 주로 하는데요. 전라도하고 경상도에서는 이런 해안가를 갱번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홍도인데요. 홍도에서는 여긴 다 미역밭이에요. 이 미역이 자라는 공간이죠. 그런데 마을 내에서 이걸 이제 공동 채취하는데 뭐 반별로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왼쪽에 점 하나 찍힌 곳은 1번, 일반, 이거 점 2개 찍힌 곳은 2반, 2반의 구역. 그래서 1반과 2반의 구역이 여기서 나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라고 할지라도 1반에 있는 사람이 2반에 가서 채취하지 않고 2반에 있는 사람이 또 1반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채취 관행 그리고 공동체로서 공유 자원을 관리하고 그것을 공동 채취하기 위한 근거로서 여러가지 바다밭을 관리하고 있는 그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미역바위를 이제 닦는 것인데요. 여기는 조도군대 관매도입니다. 관매도 주민들은 그 음력 정월 초하루 정도 그 무렵 되는데요. 초하루에서 이제 보름 기간에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여기 바닥을 막 닦습니다. 이제 이건 싹가래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로 바위를 계속 닦아요. 왜 닦냐면 미역이 바위에서 붙어서 자라는데, 바위에서 붙어서 자랄 때 그 위에 이끼 같은 다양한 게 껴 있으면 미역이 거기에 착상을 해가지고 파도에 잘 씻겨 내려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위에 잘 붙으라고 바위를 닦는 것이죠. 이런 갯닦기라고 하는데, 이런 갯닦기는 서남해안 일대의 먼바다 섬들은 대부분 이런 갯닦기를 해왔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채취를 하죠. 물이 이렇게 지금 빠지는 때에 얼른 가가지고 낫으로 이렇게 미역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이 갱번 바다 속에는 뭐 전복이라든가 해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또 해녀들이 마을 어장을 관리하고 또 그것에 해산물들을 채취해 가지고 그 소득을 또 이제 어촌계나 마을 공동체와 이제 절반 나누거나 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사를 이야기할 건데요. 어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갯벌의 구조도입니다.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 사이에 대나무 살을 채워가지고 고기잡이를 하는 방식인데,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 전라도의 이 어살이 전국적으로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한 변이 600에서 80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어살들을 운영했다고 해요. 지금 남해에 이제 멸치잡이 죽방염이 남아있긴 하는데, 그것보다 몇 배 이상 큰 어살들이 이제 서해안에 그리고 전라도 해안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어살들이 다 그물로 바뀌어 버려 가지고 형태는 좀 달라졌지만 그물 고기잡이 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까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위에 여기는 고창과 부안 그 사이에 있는 곰소만 변산반도 그 일대에 있는 어살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여기 이곳이 조선시대 기록에서도 가장 크게 어살이 운영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런 V자형 그 어살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안, 여기 지도 이쪽 신안 쪽인데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어살은 크게 봐서는 대나무로 만든 대살이 있고 대살, 대발이 있고 돌로 막은 돌살, 독살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돌발, 독발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돌로 똑같이 막아서 잡는 방식이죠. 여기 제 얼굴 때문에 사진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영상을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큰 어살들이 지금은 그물로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굉장히 시간이 쫓기네요. 저희가 짧게 제작하려고 해서 시간이 쫓기는데요. 전라도의 해안은 양식업의 메카입니다. 지금도 뭐 해조류, 뭐 전복, 뭐 이런 양식업에 있어서만큼은 그 생산량이 전국의 한 70%, 80% 이렇게 차지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 양식업의 최초 이런 것들은 김양식에 있습니다. 네, 광양의 태인도에 있던, 지금은 광양제철이 들어서 있죠. 그곳에 있던 이제 김여익이라는 분이 나뭇가지에 이제 김이 붙어 있는 걸 보고 그걸 대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꽂으면 김이 자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김양식을 시작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설이 아니고 실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 그래서 태인도 분들이
지금은 이제 광양제철로 바뀌고 그쪽에서 이제 김양식을 안 하지만 그 전통을 살려서 하는 그런 김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이 사진, 이렇게 대나무를 그냥 대나무나 나무를 이렇게 꽂아 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김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쭉 뽑아 가지고 김을 채취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대부분의 죽방염, 아니 그 대나무로 만든 뭐 지주식 김양식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말뚝을 세워놓고 거기에 그물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지주식 그 김양식은 완도에서 1800년대에 이제 발생한 새롭게 발생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바다 위에서 이제 김양식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이제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여기는 생일도에 있는 그 밭인데요. 다시마를 양식해가지고 밭에다가 이렇게 말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기는 매생이 양식인데요. 이 매생이 양식하는 방식이 옛날 그 김양식 하는 방식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 보이시죠? 대나무 살을 이렇게 메어 놓으면 여기에 이제 매생이가 붙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완도 분들을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준 전복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넓은 바다에 이제 전복 양식장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어업의 시대를 개척한 섬 사람들이다 라고 했는데요. 한국의 어선어업은 서해안 또 서남해안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저쪽 남해안, 저쪽 부산 또는 동해안도 어선어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어선어업의 중심지대는 이 서남해안, 그리고 이 서남해안 사람들이 또 서해안으로 진출해 가지고 조기잡이 이런 것들, 민어잡이, 뭐 새우잡이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우리 선조들부터 어선어업을 개척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가면 마지막 자충선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새우잡이 배인데요. 이 새우잡이 배는 동력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 닷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꽂아 놓는 닷인데 이 닷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닷 중에 하나입니다. 닷이 거의 배의 크기만큼 엄청 큰데 서해안의 물살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물살을 버티면서 고기가 그 물살에 들어와서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물살을 버티는 힘을 위해서 닷을 크게 만드는, 그게 이제 우리 전통 어선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유자망이 들어와서 이렇게 고기잡이를 하게 되는데, 이제 목포 항구에 들어오면 이제 조기잡이 어선들이 그대로 그물체로 들여오면 이제 그 인근의 주민들이 가서 고기를 따는 장면들을 볼 수도 있고요. 흑산도로 가면 이제 홍어잡이 이 전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홍어를 많이 드실 텐데, 홍어잡이는 이렇게 낚싯줄을 여러 개 바다에 넣어서 작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같은 준학인데 낙지잡이 형태는, 낙지잡이는 이게 게예요. 이 게를 하나하나 다 묶어 가지고 이제 그 바닷속에 띄워놓으면 낙지가 이 게를 먹기 위해서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지를 유인하기 위해서 만든 이 낙지 준학이 이런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발어업도 여러분들 통발 하나 두 개 이렇게 놓는 걸 보셨을 텐데, 실은 이렇게 굉장히 바다를 수놓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통발을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남해안에 가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섬마다 멸치잡이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안가에 멸치 그 막장을 놔놓고 거기에서 계속 이제 불을 떼가지고 멸치를 삶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전라도 또는 이 섬 사람들의 어업, 그리고 바다에 대한 물때에 대한 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성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 책에 갈무리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 놓았으니까 읽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또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에서 이후에 그 15가지 키워드 13마을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섬 아카데미를 한 주 한 주 이렇게 또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이후에 저희가 섬 아카데미를 개최할 때 또 참여해 주시면 이제 대면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의 김경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섬을 읽는 15가지 열쇠말 세 번째 주제는 역사 속의 섬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섬마을 공동체입니다. 섬은 스스로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 이주하신 주민들도 있고요. 유배인처럼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섬에 들여보내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해양 방어의 임무를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섬 주민들의 행정 업무를 도맡았던 수군진도 있고요. 한때는 쌀값보다 더 비싸게 판매되었다고 그러죠. 소금이 생산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체입니다. 섬마을에는 마을마다 옛날 문서가 남아 있어요. 그 문서를 읽어보게 되면 섬에서 그들이 어떤 약속을 지키면서 삶을 영위해 왔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신안의 안자도, 그리고 진도의 송산마을, 장흥의 그 남해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죠. 노력도, 그리고 마지막 대상 지역은 완도의 금당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송산마을은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진도는 진도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버튼 문화가 상당히 잘 남아 있고요. 북쪽, 그러니까 해남에 가까운 지역은 어, 토지가 많고요. 그래서 농업이 주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육지 문화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들녘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송산 마을입니다. 네, 여기 송산마을 전경인데요. 1909년도 통계에 의하면 진도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었던 그 어가 수는 35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당시 완도 같은 경우는 788호여서 진도라고 하는 섬이 정말 큰 섬이고 어업보다는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섬이었음을 알 수 있죠. 이 송산마을에는 정말 육지에서나 볼 수 있는 옛날 마을 문서가 제대로 남아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1761년에 작성된 마을 문서, 동계 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당이라고 그러죠. 근대 학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아동들을 교육시켰던 그 교육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던 것이 학계입니다. 여기 이제 이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는 어찌 보면은 조선 정부가 요구했던 그런 규칙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그 섬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입교라고 하는데요.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혼인이나 또는 상을 당했을 때,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이런 일들에 서로가 돕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이런 공적인 일, 어찌 보면 개인의 집을 짓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통시대 섬 주민들은 결혼을 하거나 장례를 치거나 집을 지으거나 이런 모든 일에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갔던 그 흔적들이 보이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그 가스나 또는 석유 이런 것들이 많지만 전통시대에는 마을 뒷산에 땔감이 최고였죠. 그래서 그 산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서로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 기록이 남아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그 섬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1803년에 되게 되면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그 각출을 해가지고 마을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서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서당 운영을 하려고 돈을 모아서 그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생산되는 곡수, 그 다음에 이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동들 교육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1808년, 1810년 2년 연속 진도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 교육용으로 모아뒀던 이 그 기금을 일단 섬 주민들을 구호하는 데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각주를 해가지고 섬 마을 아동들, 그러니까 특히 송산 마을 아동들을 위한 교육시설인 서당을 장기 지속적으로 운영했다라고 해요. 심지어 이제 초창기 때는 송산 마을에서 성장한 아이들에게만 기회를 줬는데 점차 진도군 관내로 확장되면서 이 그 송산 서당에서 그 공부를 했던 졸업생 가운데 무려 그 면장이 17명 배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섬마을의 교육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야기는 완도의 금강도 이제 임야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마을 뒷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재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더불어서 땔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그 금당도 사람들은 목재는 벌목을 해서 그 판매를 하고 나머지 땔감들도 모아서 그 육지로 나와서 판매해서 그 판매 기금 일부를 마을 공동 기금으로 사용했던 그런 기록들이 돈계 문서하고 목계 문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 그 수입과 지출 내용들이에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수입을 있게 되면 그 수익금을 또 사람들에게 대여해주고 그 이자 10리턴을 모아했을 때 걔의 재정 상황이 나아지겠죠. 그런 기록들이 매년 해년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음, 그 금당도 차우리 사람들이 왜 이런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을까를 여쭤보니까 한평에서 그 완도 금당도로 이주해 온 노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된 그 부부는 자기들의 그 평생 재산인 180평에 달하는 그 전답을 마을 공동 기금으로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구 조건은 본인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해년마다 제사를 지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장님을 비롯해서 마을 주민들은 매년 9월 9일 날 이 노 부부의 제사를 모시면서 마을 공동체 기금이 마련되고 공동체 모임이 그 운영됐다라고 합니다. 이 마을 기금에서 사용했던 그 지출 내역을 보게 되면 육지에서 지방관이 파견되거나 또는 이제 섬마을 주민들의 호적대장, 요즘 말하면 주민등록 등본 같은 그런 그 행정 업무를 운영하거나 또는 이제 서당이나 향교가 실제 이제 타우리에는 없었죠. 근데 완도 군에는 완도 향교가 건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향교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교육 지원, 그리고 이제 남사당패를 초청해서 가객들의 그 음, 놀이마당을 만들거나 또 바다에서 표류했던 사람들이 섬에 당도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어, 구휼 이런 내용들이 그 동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어찌 보면 정말 작은 단위의 자치 조직을 통해서 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동계가 이렇게 행정 업무를 주로 했다라고 한다면 차후리 목계는 나무계, 땔감계에서는 이제 뭐 그 상당히 재정이 더 풍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제사 비용을 낸다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이 완도 금당도 타우리뿐만 아니라 이 그 금당도 전역에 부과되었던 세금들을
이 차우리 동산에서 나오는 임야에서 그 생산된 목재를 통해서 그걸 이제 공동 기금으로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그 토지나 임야나 이런 것들이 그 섬에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복지를 책임졌다라고도 볼 수 있죠. 심지어 차우리 그 목계에서는 그 인근 어장까지도 관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과 재정과 어장 이게 이제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당시대를 살아갔던 그 금강도 차우리 사람들의 복지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주제는 신안의 완자도에 가게 되면 읍동마을에 전진원이라고 하는 그 제방이 있고요. 그 제방이 쌓아지면서 앞너리뜰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간척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제방이 바닷물을 막고 있기 때문에 가을역에 추수를 하기에 적합한데요. 이런 그 섬마을 주민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히 간척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전해오고 있는 그 안자도 읍동의 그 마을 문서를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그 옛날 그 방조제 대장도 있고 또 거기에 딸린 토지에 얽힌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읍동의 던진원이 지금 이 40번에 해당되는 붉은 온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다. 근데 이 토지가 현재는 이렇게 그 경지 정리가 돼가지고 반듯한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기 보게 되면 무자는 6월 1일 얼마 전에 우리 전남을 강타한 태풍이 지나갔었죠. 근데 무자년은 1948년이에요. 근데 1948년 6월 1일 날 이 안자도뿐만이 아니라 이 전남 전역에 태풍과 해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다고 그럽니다. 당시 안자도에서는 여기 제방이 붕괴되면서 완전히 이 그 앞서 보았던 섬 전체가 풍지박산이 됐는데요. 바로 이제 그 해일이 쓸고 가기 전에는 이처럼 섬마을 주민들이 자기의 작은 제방을 쌓아서 그 전답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붉은 온 안에는 독립답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마을 공공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가 운영하는 토지를 말하고요. 언답이라고 하는 것도 대방을 쌓아서 만든 그 간척지이기 때문에 이 제방 관리를 하기 위한 용도로 언답을 또 분등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옛 어르신들이 이렇게 눈대중으로 만든 토지 문서가 1948년 6월 1일자에 해일과 태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붕괴되자 섬 주민들이 앞서 보셨듯이 그 경작지를 정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토지를 만든 사람, 경작하는 사람, 제방을 관리하는 사람, 또 농경수를 확보하는 사람 이런 조직 체계 아래서 그 섬마을 주민들의 섬살이가 가능했던 것이죠. 세 번째 주제는 장흥의 노력도입니다. 노력도는 지금 이 붉은 원안에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간척지는 그 장흥의 내륙 쪽의 땅이고요. 보시다시피 노력도는 가늘고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자락에 파고 들어가는 그 밭자락 정도가 전부이고요. 논이 없는 그런 섬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그 생업은 이제 전답이 없다 보니까 오로지 바닷일에 의존해서 살아갔는데 그 기록이 1925년부터 2009년도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 자본이 투입되면서 자기의 어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5년부터 2009년도까지 마을 그 어장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가 장기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섬마을의 특징은 어장을 개인이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 소유, 공동 노동, 공동 분배를 했던 그런 섬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마을에는 여기 둥그러 놓는 그 육지 사람들의 어장이고요. 네모 박스가 이제
노력도 사람들의 어장인데요. 이 구역은 상당히 물 흐름이 좀 잔잔해서 수확량이 많고 F구역은 조금 먼 바다에서 조류에 따라서 수확량이 좀 적고요. G구역은 역시 여기도 공동체 운영을 위한 어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장을 좋은 곳과 나쁜 곳 하나씩을 각각 섬 주민들이 제비뽑기, 주비뽑기라고 그러는데요. 이 뽑기를 통해서 어장을 선택하고 운영하게 되는데 상당히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다가호 한 명씩 나와서 채취를 하게 되면 그걸 마을 주민들이 똑같이 n분의 1을 나누는데요. 그 특징이 바다일을 할 수 없는 노령층에게도 똑같이 n분의 1을 나누어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마을 공적 자금을 만들어서 학교 운영비를 기부하기도 하고 우물 청소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을 채취 선박에 대한 수리도 하고 이렇게 공동체가 그 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섬마을은 진도처럼 그 마을 아동들을 위한 서당을 운영했던 그런 마을도 있고 금당도처럼 마을 뒷동산에서 채취하는 목재를 활용해 가지고 섬 주민 전체가 살아가는 그런 공간, 또 안다도에서는 이제 간떡기 갯벌에다가 대방을 쌓아서 또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노력도 같은 경우는 오로지 그 바닷일에 종사해서 살아갔던 그 섬 주민들이었는데 2009년도까지 공동체의 모습이 남아있던 것은 이중성이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그 노력과 자본에 따라서 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더불어 그 국가에서도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섬 주민 스스로가 그 섬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영위하고 또 그 21세기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대 그 섬에서 그 규칙을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주민들의 기록이 2009년까지 장기 지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 얘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에 역사 속의 섬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가볍게 그 스케치만 했는데요. 어, 그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섬을 읽는 15가지 열쇠말을 통해서 읽어보시고요. 또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우리 대학 도서문화연구원으로 연결해 주시면 언제든지 교육자료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선 3개의 강의 잘 들으셨죠?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 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선 강의에 비해서 조금 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섬에 대한 15가지 키워드 중에서 제가 주로 얘기를 한 것은 약간 물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섬과 바닷길이란 주제, 또 섬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을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샘플적으로 섬과 바닷길에 대한 얘기를 본 시간에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섬이라는 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이렇게 섬이란 공간들 중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아마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작은 공간으로서에 대한 이미지가 강할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섬 사람들은 항상 바깥을, 바다 넘어서 육지, 바다 넘어 다른 섬들을 이렇게 가고자 하는 욕망이 컸었습니다. 저 또한 섬 출신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섬에서 계속 자라고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육지인 목포에 나와서 나오기를 갈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삶의 모든 궤적들이 아마 우리네 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어있는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섬에서는 이런
섬과 섬을 잇는 교통로나 또 그곳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 또 연안여객선 같은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섬의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섬을 통해서 이렇게 대상 섬을 통해서 또 일상생활과 어록활동과 교육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얘기할 주제 자체가 네 가지 주제인데요. 노두하고 포구와 나룻배, 연륙 연도교, 연안여객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옛날 우리네 서남 해안 지역에서 특히 갯벌이 많은 지역에서 노두라는 것이 있었고, 그 노두를 통해서 섬과 육지를 잇는 길, 또 섬과 섬을 잇는 길로서 역할을 했고, 지금은 그 노두들이 점점 사라지고 연륙 연도교가 크게 건설되고, 또 포구와 나룻배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연안여객선 같은 그런 여객선들이 그걸 대체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두. 여러분, 노두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섬과 섬을 소통하는 길이란 뜻인데, 섬과 섬 사람 사이에는 이런 징검다리 같은 다리를 놓아서 썰물 때는 걸어 다니고 밀물 때는 길이 없어지고, 그런 특징적인 길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서남해 지역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노두라는 것은 노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노두라고도 하기도 하고 노두길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젖어있는 길, 이슬 노자와 길 노자를 써서 노도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두는요,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잔존 형태가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 각각 여기 신안에 있는 암태도와 추포도를 잇는 이런 옛날 노두길이 있었고요. 또 이 길이 지금은 이렇게 시멘트가 발라져서 현재는 차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암태도에서 추포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쪽에 추포도가 있겠죠? 연결하는 그 길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게 1998년까지는 이런 길을 통해서 추포도 사람들이 여기를 왕래를 했었는데요. 2000년도 들어와서 이제 이게 시멘트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길이 돼 버렸습니다. 노두는 참 우리네 섬 사람들의 삶의 지혜와 공동체 문화의 가치를 잘 나타내는 그런 생활 문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노두길을 탄다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노두길을 건너 다니는 것 자체를 나룻배 타듯이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두길을 탄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섬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노둔 일을 한다, 뻘을 친다란 말을 합니다. 노둔 일을 한다, 뻘을 친다라는 것은 약간 섬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모습들을 잘 나타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 사람들은 이 노두길을 항상 1년에 한두 번씩은 정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길 자체가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잠기고 드러나고 하다 보니까 항상 여기서 이끼가 많이 끼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또 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런 돌들이 다 이렇게 유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1년에 6월달, 7월달 정도는 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적으로 이런 노둔 일을 하는데요. 이걸 노둔 일을 한다, 뻘을 친다는 표현을 써서 이걸 다 정비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섬 공동체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지금 서남해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곳 자체가 있는데요. 중도 대초리에 가면 화도까지 있는 그 화도 노두길이 있고요. 또 가고 싶은 섬으로 유명한 12사도 길이라고, 순례의 길이라고 유명한 기점 소학도와 병풍도를 잇는 12km 구간의 노두길이 있습니다. 또 반월도와 박지도도 이렇게 노두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태도에서 또 마산도와 황마도를 잇는 것들, 또 수치도를 잇는 공간들, 또 여수 보면 남해안 쪽 보면 여수에 웅천동하고 장도를 잇는 노도길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노도길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포구. 이 노도길이 형성되지 않는 공간 자체는 포구와 나룻배가 있었거든요. 포구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강이나 바닷가에 배가 드나드는 어기를 포구라 하는데요. 포구와 나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나루는 좁은 강가에서, 가까운 강가에서 있는 조그마한 길을 연결하는 그런 곳을 나루라고, 포구 같은 경우는 큰 강가와 또 바닷가에서 이루어지는 배가 드나드는 그 어기들을 포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포구는요, 서해와 남해를 교차하는 호남 지방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네 지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 이런 포구를 통해서 중국과 일본의 국제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포구는요, 이런 포구가 지금 아직 남아 있는데요. 나주의 영산포구나 흑산도 사리포구들이 있는데, 이런 포구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나루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생선과 소금의 생산지로서 각종 배들이 드나드는 나루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 수산물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공간으로서 역할도 합니다. 시장이 형성됐던 공간으로서가 얘기가 되는 거죠. 또 곡물이나 소금을 비롯한 상품을 유통하는 공간으로서 역할도 하게 되는 게 포구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강변에 위치한 포구를 강상포구라고요. 또 해안가에 위치한 포구를 해상포구라고 합니다. 영산강 하류에 보면 주요 포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산포나 구진포, 뭐 이렇게 사포, 신설포, 남해포 등 이런 포구들이 아직도 지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나룻배인데요. 이 포구에서 지금 말한 배죠. 강이나 하천, 연안으로 나루터를 오가면서 사람들의 사람이나 짐을 건네주는 배가 있는데 이걸 나룻배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군도, 많은 섬들이 있는 다도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상인데요. 나룻배는 섬과 섬 사이에 또는 섬과 육지를 오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과 물자를 잇는 역할을 하는데요. 통상 이 나룻배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나룻배 소유와 운영은 이렇게 주민 전체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용객들이 이용 횟수가 조금 적다 보면 뱃삭으로 쓰면 생계가 뱃삭으로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용 횟수가 좀 많다 보면 이 공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개인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보면 개인 소유의 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그 거리가 왕복을 계속 하게 되는, 정해진 시간대에 하게 되는데요. 구간이 멀면 정기적으로 하고, 구간이 가까우면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소리나 연기를 통해서 수시로 왕복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지금 신안에 보면 이렇게 신안 북부 쪽을 보게 되면 임자도 쪽이나 그쪽을 보게 되면 지도 쪽에서 이렇게 각각 예전에 나룻배가 이렇게 통행했던 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룻배들이 지금은 연륙연도교가 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룻배의 기능은 연안여객선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섬과 섬을 잇는, 지금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표상적인 것은 연륙교와 연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륙교는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를 연륙교라고 하고요. 섬과 섬을 잇는 다리를 연도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륙교는요, 부산에 있는 영도다리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1934년도에 만들어진 부산 영도다리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60년도에 인천이나 충청권에서 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전남 지방에서는 최초로 이제 진도대교가 1984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연륙교겠죠. 연륙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전국에는 섬지방, 특히 섬지방에 있는 것은 한 111개의 연륙연도교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전남에는 59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도해 지방의 특징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연도교는 31개, 연륙교는 28개,
그리고 신안과 여수가 19개씩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고요. 공과 완도를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륙연도교는 아직도 계획이 예정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뭐 에타 면제가 된 77호선, 예를 들어서 아페도와 좀 화원반도를 잇는 그런 다리도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또 이런 남해안 벨트, 해양 관광 벨트를 이어서 쭉 있는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금 밑에 있는 이런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연륙 연도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남해안 지역의 여수부터 고흥까지 그 구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리도 특징적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어서 천사대교가 서남권 다도의 랜드마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사대교는 약 10년간을 거쳐서 건설비 5,800억을 들여서 만든 공사거든요. 그리고 길이 자체도 7.2km로서 인천대교, 광안대교, 서해대교 이어서 우리나라의 네 번째로 긴 다리입니다. 여기가 이 천사대교가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그 국내 최초로 현수교와 사장교가 공존하는 기간입니다. 공존하는 다리입니다. 현수교라는 것 자체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현수교. 그 앞에도 구간에 있는 게 현수교고요. 또 안태도 구간에 있는 게 그 사장교입니다. 사장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는 거 사장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어서 섬은 무조건 다리만 이으면 좋을 곳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연륙연도교가 개통이 되게 되면 섬 주민들의 삶과 섬의 경제적 여건은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 미칠지 좋은 쪽으로 미칠지 나쁘게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연구 단계에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선박 중심이 차량으로 다 변해버리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많이 변합니다. 일본의 연구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연륙연도교가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 섬과 바다를 의존적인 삶을 많이 삽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연륙교가 건설이 되게 되면 내륙과의 관계가 더 강화가 돼서 섬의 특징들이 많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섬과 바다를 잇는 대중교통 중에서 지금 연안여객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안여객선은 여러분들 그 항구에서 지금 섬까지 잇는 교통수단인데요. 섬 주민들의 발이 되기도 하고요. 또 관광객의 관광 이동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 연안여객선은요, 속도에 따라 크기에 따라서 카펠이냐, 뭐 차도선이냐, 쾌속선이냐, 일반선이냐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 가장 많은 것은 아마 카페리선이 있을 겁니다. 전국에는 이렇게 많은 항로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연안여객선 항로가 일반 항로가 73개가 있고 낙도 보조 항로가 27개가 있습니다. 100개 정도 항로가 운영되고 있는데 목포 지방해양항만청 관할에 있는 목포항과 완도항 연안해역에 39개의 항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낙도 보조 항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개인 해운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성이 부족한 항로 같은 경우는 인간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서 그렇게 섬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섬에 갈 때 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지 이제 이렇게 섬 자체가 섬에 가는 배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남해안 쪽에 있는 배들은 좋은 편인데 완도 쪽에 출발하는 배들은 좋은 편인데 그에 비해서 신안 쪽이나 그쪽 배들은 아직도 이렇게 노후화가 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냄새도 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저희 지금 섬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객선 자체도 공용제로서 그렇게 변해 주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2020년 6월에 대중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연안여객선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포함되게 됩니다. 앞으로 여객선 경영제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또
원래는 이런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요, 밤에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원칙상으로, 법상으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만 운항 제한을 하게 됐는데요. 이걸 신안군에서 2007년부터 계속 정부에 요구를 해서 일정한 장비를 구축한 선박들은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는 법률을 개정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또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야간 운행을 신안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제 강의는 제가 소개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아마 이 강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짧은 내용밖에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책을 참조해 보시고 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기꺼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